좀 상황이 안 좋은 게 지금 중국 경제가 침몰하면서 한국 경제가 같이 동반 침몰하고 있는데 오늘 그 헝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헝다 파산을 했는데 그 여파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금 홍콩 증시에서 파산을 했거든요. 중국 본토에서 파산한 건 아니에요. 아니 중국 본토에서 파산하기 시작하면 이게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도 지금 부양한다고 레버리지를 무제한으로 풀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제금융센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헝다 파산을 7번이나 연기를 했답니다. 2022년 6월부터 그러니까 원래 파산할 회사인데 이거에 대한 여파가 너무 크니까 그냥 파산을 미룬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헝다가 청산된다고 헝다 파산 청산한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청산이 돌입하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를 겪기 시작하면서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일단 헝다 그룹 총 부채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을 나타내는 뭐냐? 그룹 하나가 지금 부채가 3,270억 달러예요. 자산 규모가 2,400억인데 경매하고 그러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채권 회수율로 지금 예상하는 거는 34%가 아니고 3.4%입니다. 예상 회수율이 3.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0억 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하나가 3,000억 달러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3,270억 달러입니다. 예, 저기에 다른 기업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거죠. 예, 공식 파산입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홍콩에서 파산한 건데 홍콩에 상장을 한 거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음 주에 결정이 됩니다. 국가 부채는 2,300억 달러에 멕시코가 날아갑니다. 기업 하나의 부채가 3,27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는 많이 엮이지 않았는데 지금 홍콩에 엮여있는 외국계 연기금들은 다 엮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되면 한국도 이제는 한국 옛날 대우그룹 파산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완다도 쪽에서 파산할 건데 둘이 합치면 아마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6천억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리만 전 세계 핵폭탄급이 7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완다하고 헝다가 합치면은 6천억 달러예요. 완다하고 지금 헝다하고 합치면은 6천억에서 6,500억 달러 정도의 부채가 터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 전체가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리만 브라더스로 지구적 종말에 자산가치 폭락이 있을 때 7천억 달러 긴급 그 구제 자금이 들어갔어요. 7천억 달러. 근데 얘네 둘 그룹이 부동산 기업 두 개가 중국 부동산 기업이 7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뭐 몇십억 달러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룹인데 3,270억 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예상이 이렇게 돼요. 지금 미국에서 관세 전쟁도 하고, 무역 제재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쏟아부었는데, 반도체 제재도 하고, 중국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제재는 뭘까요? 다음 제재. 중국이 망하라고 일본하고 독일한테 지금 독일은 항상 돈 많이 벌면은 또 망해요. 그때도 지금 독일이 파산했었어.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동독 통일이 안 됐으면 파산했을 거예요. 플라자 합의 때 독일하고 일본이 거의 끝장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독일이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가고 있거든요. 긴 침체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역할극이 일본이 아니고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플라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번에 헝다하고 안다가 파산하게 되면 미국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거는 반도체 제재나 관세 무역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뭐를 진행할까요? 금융 제재 일본처럼 가고 일본도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일본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그게 정말 험악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하고 중국에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때도 반도체 거기에 혜택 본 게 한국이거든요. 일본을 선택 안 해서 혜택 본 게 한국이었는데 3전쟁 처음에 이제 관세를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독일하고. 근데 안 먹히는 거야. 수입을 일본산, 동남아시아 일본산 다 수입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 이제는 그 BMW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이 그 다음에 제재를 한 게 반도체 제재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막. 일본 포위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플라자 호텔에 가서 사실은 협박을 해갖고 그 환율에 대해서 협박을 한 거죠. 50%. 강제 50%. 그리고 일본에 투자했던 모든 그런 미국 연기금이나 영향력 있는 것들을 일본 투자를 다 철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이 2001년에서 2003년에 거대 기업들 파산 사태가 있었는데 청산 파산 사태 금융권 그때 나왔던 영화가 하케다카입니다. 일본 거는 다 싸다. 다 파산했었거든요.
금융전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러니까, 일본한테 했던 대로 그대로 미국이 중국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절상도 이루어질 거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나 금융전쟁에 들어가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 계속. 일본 30년 동안 했던 거.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좋으냐. 내가 볼 때 아까 달러 환율 오는데 달러가 예측이 못하는 게 만약에 위안화 가치가 올라오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최대 피해국이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독일은 일본보다 독일이 더 큰 피해가 상당히 어마어마했습니다. EU를 만들었는데도 안 돼요, 미국한테. 지금 뭐 AI 반도체니 뭐니 지금 한국에서 그냥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다 차단할 거예요, 미국에서. 일본 그때 여러분 NTT 도모코가 세계 1위 기업이었고 지금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세계 5대 은행 중에 3개가 일본 은행이었어요. 중국 공산은행이라는 이런 은행들 3개가 다 중국 은행입니다. 그 은행들 지금은 다 지금 보잘 거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수출이라든지 환율 전쟁으로 금융 환율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거에 대해서 중국도 대비를 해오고 달러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녹아내리는 게 지금 벌써 3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가 지금 녹아내렸습니다. 완다하고 홍다 사태는 아마 1조 달러 가까이가 또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채를 중국이 그간 다 팔아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계속 잡힐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알리나 테무가 환율 덕분에 가격이 되게 싸게 보이는 거거든요. 중국 위안화가 계속 절상할 가능성이 어느 순간부터 절상하게 되면 환율전이 들어가면 과연 지금도 알리하고 테무도 싸게 살 수 있냐 이거죠.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이라는데 미국에서 용인을 안 해준 거예요. 지금 이제 용인을 해주는 겁니다. 30년 동안. 우리 이제 다 망하고 미국 형님하고 경제적으로 패권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풀어주시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전쟁이 이제는 올해 안에 거의 종식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평화협상도 가고 이럴 텐데 그 이후에는 아마 금융환율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미국의 패권이 공고하게 전쟁이 끝나고 금융환율 전쟁이 끝나야지 미국 형님께서 만족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 100대 기업이 뭐니 전부 다 중국 기업도 많죠. 지금 옛날 저기처럼 이라크가 타켓이었거든 그때 한번 니네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까 해서 그때 보여줬던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달러 보유량이 이라크가 4천억 달러 해외까지 4천억 달러인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부채국가 됐는데 석유 다 뺏기고. 지금 제가 좀 무섭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란을 갖다가 전 세계에 보여준 이라크 90년대 그거 한 것처럼 핑계 잡아갖고 이라크가 아니고 이번에 이란을 갖다 공식적으로 개 패는 걸 보여주면 우리한테 개긴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겠어. 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상당하다고 봐요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이번 트럼프가 되면 공화당입니다. 그때는 부시였어요. 부시가 한 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또 개기니까 한 번 더 쳐들어가서 아예 그냥 초토해버렸어요. 저한테 자꾸만 물가가 심하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물가가 정말 괜찮았던 겁니다. 왜? 다른 독일이나 다른 나라 있잖아요. 선진국들은요. 진짜 낭비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영끌이나 이런 거 풍요시대에 살아갖고 낮은 인플레 풍요시대에 살아갖고 지금 영끌이나 하고 학벌 따지고 미친놈처럼 한 거예요. 남의 일에 관심 많고. 우리 그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선진국이에요. 다른 나라가 사고방식을 바꿔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선진국 국민처럼. 뭐냐? 변호사고 지랄이고 뭐고 안에 돈 벌 때 아껴야지 된다. 그리고 먹을 거나 이런 것들 외국 사람들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나 프랑스 국민들 보세요. 일반 부자들 말고 거의 90% 이상 일반 서민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기업 다니든지, 뭐 연봉 1억 5천 2억이라도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뉴욕이라는 이런 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 스위스 사람들이나 절약이 극빈의 삶이에요. 극빈자. 한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도 없고 생활이 안 돼요. 고물가에 근건 절약하는 거 그냥 생활에 하세요. 그리고 그냥 좀 동남아나 필리핀 같은데 1년에 답답하면 그런 데는 한 번씩 나가고 그것도 비수기에 200만 원짜리 30만 원 할 때 비수기에 패키지로 나가고 그러면 돼요. 외국도 그렇게 사니까 스웨덴 애새끼들 뭐하네 다 동남아 와서 비수기 때 그지랄하고 가잖아요. 선진 국민이네. 부자 나라라며 누가 부자야. 아니
1년에 50억씩 버는 사람 햄버거 45,000원 별거 아니지. 일반 서민들 연봉 1, 2억 되는 사람들, 룩셈부르크 이런 사람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걔네들 유일한 낙이 뭐냐.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아니, 스위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걔네 동유럽 가잖아. 폴란드라든지 다 거기 뭐, 거기가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가 소비하잖아요. 그 나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루마니아라든지. 아니, 걔네가 방학 때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 없어요, 다. 루마니아가 있지. 남부 이탈리아가 있고. 아니, 그렇게 살잖아요. 루마니아, 뭐, 헝가리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요? 거기 가서 펑펑 쓰고 삽니다. 아니, 환율 물가가 4, 5배 저렴한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가가 싸다 그러 언제 또 이거 할지 모르니까, 악몽이 시작될지 모르니까 미리 절약해야 됩니다. 사는 거고, 뭐, 부동산이 누가 매도가 올랐어.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 부채 지는 걸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은, 내 자식들한테까지 삶이 영향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생활 유지 못하고 망하면 내 자녀 세대까지 영향이 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료들을 오늘 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 다소 지금 충격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70조인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0조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202조라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료를 이 업계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 지금 오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하고 다 입법됐다고 몇 가지 올랐는데 좀 다 놀라운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앞에 자세하게 이게 회복하는데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지금 정부에서 85조 유동성 계획을 발표하고 책임 분담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연착륙 방안을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태형 사태 전부 다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노후계획 특별법이 3월과 4월에 개정될 계획인데 오늘 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은 초과 이익의 80% 가까이 세금을 깎아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봤을 때 약 35층에서 55층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고요. 건폐율이 올라가고 용적률 건폐율이 35층, 55층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 초과 이익도 거의 그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20%밖에 안 내는 식으로 완전 로또 형식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지금 뭐 그 건축업계에서 하자는 대로 정부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고 이 노후계획 특별법에 포함되는 지금 재건축이 지금 3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게 다 뭐 하진 않겠지만 이 중에 상업성이 있는 게 한 100만 가구로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100만 가구. 그래서 지금 이 작년에 건설업계가 30% 착공이 위축되고 최소 착공이다 뭐 이런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 태형건설 워크아웃 계시로 PF 위기감 불안감 다소 진정된 모습이 그래서 지금 역전세 대란이지 제가 PF 위기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 200조 폭탄이 조만간에 터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70조라고 이야기하고 유동성을 80조로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업계는 200조라고 202조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건설산업이 망가지면 금융산업도 붕괴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PF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리만 대비 3배 규모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이 만약에 더 침체하게 되면은 금융산업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비슷하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거 4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4, 5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몇몇 대형 건설사가 국제적으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게 과거 리만 사건 때 그 부동산 호황기에 PF 자금력이 300% 규모다. 만약에 건설산업이 붕괴하면 금융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다 까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PF 익스포저 추산 결과 12월 말 기준으로 건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202.6조 원이라는 리만 사건이 300%가 넘는 리만 때 그 경기 침체를 겪었던 PF 총액의 3배 가까이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걸 직접 대출하고 유동화 증권하고 다 폭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건설사 문제가 아니고 금액 자체가 202조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 PF 다툴 잔액을 135조로 계산을 하고 80조라고 익스포저가 70조라고 했는데 아니다. 지금 202조다. 보시면은 은행이 44조,
증권이 6.3조, 아주 자세하게 다 폭로돼 있어요. 보험이 43.5조, 저축은행이 19.8조, 여신전문금융기관이 26조, 상호 저축은행이 4.7조, 새마을금고가 15.7조, 소개가 직접 대출 잔액. 여기서 브릿지로는 뺐습니다. 보니까 브릿지로는 뺐고, 그래서 총 금융권이 160조, 유동화증권이 등록이 5조 원, 비등록으로 사모펀드 영수라는 게 37조.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아니다. 시작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PF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금액이 이만큼 되니까 알아서 생각을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여기 건설업계가 분명한 거는 건설업계가 붕괴한 금융권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해소 관련해서 지방 소재안 34평형은 시가 6억 원 이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들이는 34평형 시가 6억 원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작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금융층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근본 대책 금융 혜택이 신형 소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한정돼 있고 세제 혜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정말 그 대단한 것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미분양 해소 관련해 지방의 34평 6억 원 이하 준공후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 지원은 너무 제한적이다. 이 이유가 전부 다 PF 대중과 책임 준공 약정이 지금 건설사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돈 받았으면 완공하라. 책임 준공한다는 공사비를 무릅쓰고 자체 자금 투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가 증감함으로써 신규 개발사에 크게 줄어들어 건설사들의 건설 수준에 급감하고 있음. 현재 다수의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축은행 제가 5월달쯤 저축은행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5월 말쯤에 저축은행 토지 담보 대출이 10조 원. 여기 포함되지 않은 대출도 상당수 있습니다. 관련 대출. 근데 지방의 34평형을 6억 원 이하만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범위가 이제 제한적이라고, 이것도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혜택을 부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흡하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니 지금 터질 게 200조 원이라고 나왔다고. 처음부터 봐야지. 예? 처음부터 보셔야지. 그래서 좀 있으면 PF 사건이 터질 텐데 국회와 정부가 협조를 통해서 과감하면서 신속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융지원 대상의 부동산을 넓히고 혜택의 정도를 강화하는 게 선행돼야 되고, 미분양 물량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입하라는 얘기죠. 미분양 해소, 신속히 해소하라는 게 개선된 사업 추진 여건 토대로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그래서 부실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감사원 등의 합동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금융 공급, 미분양 매입, 사업장 인수 등을 패키지로 제시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 규모 축소를 위해서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죠. LH 같은 지자체, 공공기관, 감사원 등이 합동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수익이 없으면 변경을 해서 사업을 재구조하고 금융을 공급하고 미분양을 매입하고 사업장 인수를 그러니까 부실 사업장을 인수하시라는 거죠. 사업성을 최대한 개선해서 효율적인 형태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특히 미분양 주택 매입에서는 규모와 가격, 구매자의 주택 보유 상관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매입하면 전부 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면제. 사실상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고직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주택 구입하면 취득, 보유, 양도세를 거의 지금 대폭 감면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그리고 시행 주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건축 원가로 LH 등이 매입한 뒤, 맨 처음 원가로 매입한 다음 일정 기간 이후에는 돈을 더 주고 재매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조가 터지면 답이 없다 이런 거죠. 있고, 지금 이기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건설사가 상당수가 책임 준공 의무를 이행에 따른 자금 지출, 신규 수주 곤란에 따른 현금 유입 부족으로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책임 준공이 위기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에 화답해서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가 났어요. 일단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번에 신흥 부자들도 상당수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하고 재건 초과 이익 산수법 보시면은 이번에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300만 채입니다. 300만 채.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 끝나면 다시 300만 채에 대해서 100만 채 이상은 다시 또 똑같은 바람이 분다. 그리고 이번에 금융특별법이나 이런 거 다 규제를 풀게 되면 똑같죠. 90%면 10%만 계약금만 낸 90% 대출받는 형식으로 다 가겠죠. 일단 세금을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70%까지 감면을 한답니다. 그래서 감면폭은 6에서 10년 미만은 10에서 40%, 10에서 15년 미만은 50%, 15년에서 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로 오늘 장기 감면 대책이 발표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건 초과 이익에 대해서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만약에 동거 중인 사람이 주민등록상상 60세 이상인 사람이 존재하면 그 기간 내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투기 과일주는 제외하고 1주택까지만 인정한다. 자, 고령자 여기서 납부 유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조합원은 처분시까지 지금 제초한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담보재고시 납부를 유예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봤을 줄 알겠지만 당연히 가산이자는 매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 만약에 30% 내는 거에 대해서도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해서 세금을 낮추겠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보면 감면율이 부과 기준이 3천만 원은 83%, 5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5천만 원은 74%, 1억 원은 54%, 2억 원 수익은 부담금이 이제는 28%,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 소액 20년 이상은 이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은 85%에서 95%, 그리고 장기 1000만 원에서 요 중에서 요 내용 중에 만약에 장기 보유를 하게 돼 500만 원 내게 되면 6년은 이제 10% 보시면 20년 이상은 1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3천만 원 중에 150만 원만 내면 돼요. 5천만 원은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원래 지금 내던 거 3천만 원은 150만 원, 기존 부담금은 5천만 원은 390만 원만 내면 됩니다. 1억 원은 1,300만 원만 내면 되고 2억 원을 내던 거는 4,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 장기 보유에 대해서 적용 방식은 1세대 1주택인데 더 또 공제되는 게 있을 거예요. 발표가 오늘 났고요. 노후계획특별법도 발표가 났습니다. 입법 예고를 4월, 이거 둘 다 이제 3월, 4월에 다 입법 예고되고 확정될 겁니다. 3, 4월에. 시행이 이제는 3, 4월에 다 시행이 될 텐데, 4월 27일 날 시행해서 입법 예고가 2월 1일, 오늘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 요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겁니다. 108개 지역, 전국 108개 지역,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 이상, 안산, 반월, 창원, 산단, 배후도시까지 추가가 됐고요. 특별정비구역은 지하철에서 500m 이내, 용적률은 법정상 150% 무조건 올려주고요. 최대 500%까지입니다. 150%에서 최대 500%까지. 안전진단이나 기타는 다 면제. 다 면제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연한 다 면제입니다. 도시의 기준 용적률까지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을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요. 기존 용적률 초과하는 높은 수준은 과도한 고민을 억제하고 주민 부담을 고려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거의 건설업계는 이제는 난리가 난 거죠. 몇 년만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이거 일기신도시 계속 있다고 6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거 할 거라고 일기신도시 재건축 이지랄 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맞죠. 상기신도시도 있고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 여기 최대 높이는 거죠. 전부 다 최대. 그래서 20년 이상만 경과가 되면 됩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몇 년? 20년 이상만 되면 돼요. 20년 이상이면 부실 수가 있어요. 단일 택지는 30만 평 이상, 그리고 합산은 50만 이하는 제외가 되고요. 구도심과 유후부지 합산은 이거 50만 원 그런 거죠. 유후부지까지 합칠 경우에 그거는 50만 제곱미터는 제한이 되고요. 또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이 그거죠. 20년만 돼도 다 된다는 겁니다. 최대 108개 지역, 서울이 9개 지역, 노원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알짜배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디라고? 건영 빌라가 제일 대지권이 높아요. 건영 빌라가. 참고로 저는 매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드렸는데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원 5개 지역, 경남 6개, 전국이에요. 제주 3개 지역이 포함되고, 여기서 인천도 5개, 경기가 30개 지역입니다. 전국 108개 지역. 전국이 앞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정부에서 다 세금이나 이런 걸로 이주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도 지구를 일단 지정을 하고 다른 도시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이미 선도 지구도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요.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전부 완화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지 경계선도 0.25 높이까지, 대지 경계선도 길이가 0.25까지 완화가 되고요. 인동 간격도 최대한 가까이까지 할 수 있고, 세대당 2제곱미터 녹지 추가도 적용해서 배제하고요. 용도 지역별도 1, 2, 3종에서 초고층이라 주거, 상업, 공업지구로 건축물 종류를 제한합니다. 이 주거 1, 2, 3종이 아니고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뀝니다. 공업 아시죠? 그 목동 가시면 55층 있는 거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안전진단 면제하고요. 공공기여율도 차등화하고요. 용적률 보시면 알겠지만 2배 정도 됩니다. 종전 용적률 10에서 40%에서 40에서 70%고 만약에 공업지구에 들어가면 이것도 100% 초과하겠죠. 그래서 1구간이 15%, 2구간이 50%인 도시에서 공공기여 비율이 180에서 330 증가한 경우에 33%로 완화해 줍니다. 평균. 높게 짓고 그냥 건설사 난리 난 거죠. 오늘 보시면 이렇게. 자, 오늘 발표 보시면 이렇게 세금 감면. 앞으로 이제는 취득세, 무제한적 취득세, 거래세 이런 거 다 8, 90%, 70%, 80%까지 지금 추세로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 시즌보다 더 확실하게 건설업계를 밀어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은 해야 되지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잘 하셔갖고 이번에 이렇게 발표된다고 그래도 GTX고 전부 발표한다고 그래도 집값이 움직일 거냐? 나중에는 움직입니다. 5년 후 정도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5년 이후에 왜 안 움직일 거냐? 근거와 이론 배경을 설명해 줄 겁니다. 뭐냐? 2024년 올해 금리가 일단은 상반기까지 제가 계속 얘기해요. 상반기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오늘 발표하는데 3월까지도 안 내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상반기 끝나가는 거죠. 지금 가장 한국사에서 문제가 뭐냐? 어떤 게 지금 문제냐 봤을 때 다 좋은데 계획은 거창하고 좋은데 뭐가 문제냐? 이 지금 금융시장이 보시다시피 불안합니다. 이게 좀 있으면 공포로 바뀔 거예요. 공포 다음에 공황 상태를 겹친 다음에 그 이후 정상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불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BNK하고 신한은행이 2천억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신한은행 하나만 2천억이에요. 앞으로 코코본드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성이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거예요. 그 얘기는 상당히 금융권이 지금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금융불안. 그런데 오늘 PBR이 뭐니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코미디죠. 그래서 이런 금융불안에는 가장 무섭게 진행되는 게 뭐냐? 기업 시장의 자금 조달 금리가 계속 상승합니다. 금리를 내려도. 지금 다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개인들도 STD로 가상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경기 침체에는 금리를 내려도 가상금리가 계속 올라. 왜? 충당금 때문에, 손실보전 비용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금융 불안 단계입니다. 하반기 된 금융 공포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 공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 단계로 수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무시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길 수 있다고 정부에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KB신종 4천억 발표했어요. 제가 올해 최대의 자금 채권 시장이 열릴 거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금융 불안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불안 단계. 금융 불안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 능력이 발표를 하고 BW 발행을 해도 금융권에서 사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리스크 비용만큼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자금 정색이 더더욱 진행되겠죠. 그 자금 정색은 기업의 신용평가 전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황 단계까지 다 진행이 돼야지 그다음에 정상화를 밟을 수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그런 게 없이 정상화하겠다고 지금 발표하는 거는 사실은 미친놈들이 정신병자들인 거죠. 지금 2003년이 최악이었죠. 신용 대란 일어나고 IMF 여파가 2002년, 2003년 최악이었는데 그걸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환위기라고 얘기했는데 최악의 내수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와서 보도 자료가 있으니까 보도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환위기 온다는데 2024년 4, 4분기부터 내환위기였네요. 보니까 정부도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한 거네요. 보시면 되고요. 동향 파악할 수가 있고 이게 원문 자료입니다. 이 내용들 서울부터 다 동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향 지도 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그냥 IMF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보다 더합니다. 보시면 IMF 이후에 최악입니다. 내수가. 그래서 보시면 뭐 정보통신, 제주도 마이너스 28.5, 작년 2023년 4분기 숙박음식점 마이너스 17.4%, 도소매 마이너스 6.0, 생산이 감소했어. 그러니까 경제에서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그냥 저기한 겁니다. 제주, 충북, 강원, 충북 이게 이 지금 나오는 통계, 국가 통계 이게 통계청 공식 자료입니다. 거의 내수 전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캐나다나 이제 미국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서 오해하는데 한국은 관료적 직장 문화 제도입니다. 이게 초양극화 문화 제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경기 변경성 고용 제도잖아요. 한국은 관료적 계급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같은 거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나와서 뭐 지금 거기 지금 프로젝트마다 경기 변동마다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이게 자유로운데 한국은 그런 게 상당히 느려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만 보존하면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뭘로만? 정규직.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캐나다에서 마주치는 한인들은 거의 대부분 뭐 교수님의 정규직이에요. 한국의 정규직은 몇 프로냐? 정확하게 연봉 3,500 이상 정규직은 12.5%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여기에 뭐 자영업자 특수브랜드 있으니까 한 20%가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15에서 20%가 그 관료적 직업 문화 특성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입니다.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은. 그래서 여기 평균 월급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료적 계급 특성이라는 그 상위 기득권은 정규직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의 기관이라든지 공공자원도 여기 포함돼요. 그게 한국 고용시장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관료적 기득권 노동계층군이 해외여행도 가시고 놀기도 하시고 발언권도 되게 센 거예요. 나머지 80% 이상은 발언권이 없어요.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지금 뭐 AI 사태니 이런 게 지금 아무리 지금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아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사회는 지금 체감을 못합니다.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다 자르고.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은 관료적 귀족 특성은 생산성도 낮을 뿐더러 아마 지금 OECD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순위 3위인가 그럴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느리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의 일자리 위협도 상당히 외국보다 위협을 안 받아요. 거의 받질 않습니다. 그럼 위협을 받는 계층은 어디냐?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중소, 상공인 80%의 노동 아니면 자영업 계층만, 중소기업 계층에 고용된 사람들만 직업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인자를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엘리트 계층의 생산성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둬요. 미국이나 북미라든지 이런 캐나다 같은 데는 엘리트 계층의 생산성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고용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상당히 그 가중치가 없는 거예요. 월급은 세고. 그러니까 정규직이 자르기가 더 쉬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정규직이라는 특성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직이에요. 근데 외국은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이나 이런 계약직들이 정규직입니다. 반대예요. 그 성향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정규직이 책임이 더 강하고 일을 더 많이 해요. 한국은 정규직이 책임도 약하고 일도 더 하고 월급은 자기 생산성의 3.5배를 받아갑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착취라는 거죠. 다단계식 착취 구조가 돼 있어서 AI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정규직들은 지금 보이는 정규직들은 자신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은 자기가 일한 거에 3.5배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지금 일어나는 거대한 뭐 변화나 혁명에 대해서 우리는 외국 사람들한테 영향이 없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한 영향이 보이지 않게끔
대규모로 지금 해고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순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독사나 이런 친구들이 20대, 30대들인데 비정규직 일하다가 일감 잘리고 몸이 아파오잖아요. 일을 2배, 3배 위험한 일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는 일감이 잘리고 비정규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지고 인간관계, 장시간 고용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몸이 아파오니까 우울증 이런 걸로 고독사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한국 20, 30대. 정규직 애들은 누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냐. 그 자산 투자한 거 있잖아요. 빚내서 주식 영끌한 애들 중에 코인한 애들 중에 정규직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20, 30대 지금 자살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80%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엘리트 계층이 비정규직이에요. 거꾸로. 오히려 단순 계층들이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 연봉이 더 높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연봉이 낮잖아요. 미국이나 북미는 비정규직 연봉이 정규직 연봉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능력 있으면은 정규직을 하겠어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80%가 극빈층 비슷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80% 사실은. 근데 왜 이야기를 못하냐?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왕따나 괴롭힘, 모멸감, 모욕, 그리고 인간적인 사냥감 이런 식으로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권력자 계층이 아닌 사람은 사실상 SNS 세상에 먹잇감이나 사냥감을 전락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포상이 많아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걸 군대 문화까지 다 겪은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35세 이상부터는 절대 앞에 나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집단 교육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근데 앞으로 이게 사상 최대 파산 사태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역전세 대란이고 한꺼번에 모든 게 지금 터지고 있는데 올해까지 300조입니다. 올해까지는 역전세 대란 여파.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더 하락하는 폭이고 그 다음부터는 분양이 안 돼서 PF 사태가 내년 내후년에 터지는 거예요. 금융권 헬게이트. 그런데 뭐 PBR로 지금 투기하래. 어떤 미친 새끼하고 미친년 놈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PBR 보고 투자하래. 자, 이제 분담금이 나왔는데 원래 강남에 저 정도 대지권이면 집을 한 채 무료로 받거나 아니면 건축만 들어가니까 3억 원 정도면 34평형을 신축 33평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으로. 그런데 건설사에서 지금 최소 내라고 하는 게 지금 일단 철거가 됐어요. 철거된 상태에서 저거하고 똑같이 저번에 며칠 전에 갔던 데 있죠. 지금 철거한 상태에서 3억 5천 정도면 된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얼마 내라고 나오고 있어. 얘기가 12억을 내라는 거야. 강남 부자라고 얼마? 건축비 부담이 12억을 내래. 처음에 재건축 통과할 때 3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최대 3억 원에 3억 5천. 12억이 지금 최소 분담금. 아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최소. 대지권이 커서 대출은 은행에 해주겠답니다. 지금 강남에 그리고 노원도 지금 철거한 상태에서 5억 5천을 내라고 합니다. 5억 5천. 근데 여기도 3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5억 5천을 내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 12억보다 좀 있으면 이게 지금 시작하는데 12억인데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 들어갔을 때 나중에 입주하기 전에 공정률 85%일 때 또 요구하겠어요? 안 요구하겠어요? 또 요구할까 안 할까요? 이건 최소 금액입니다. 지금 최소 12억을 내라. 그런데 만약에 거의 다 공정률 85일 때 또 더 달라고 그럴까 안 할까? 지금 음마도 철거 상태인가? 건축이 멈췄습니다. 다 건축이 멈췄어요. 지금 처음에 시작이 12억부터 이 동수가 337동입니다. 그래서 이 신반포 지금 채권이 벌써 나왔어요. 처음에 가구당 분담금이 3, 4억이었는데 시공사가 제시한 가격이 12억 1,800만 원이죠. 최소.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거의 정신공황 상태로 지금 그 부자라고 했던 사람이 정신공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최소 12억 1,800. 이거 부실 때만 해 3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미쳐가지고 막 지금 반감했는데 이미 이제 계약이 끝난 상태니까 알죠? 어떻게 하는지. 시행사가 건설사하고 나눠갖고 어떻게 하는지 알죠? 공사비 근거로. 지금 인허가 한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때 저기 진주 아파트 봤지 내가 가서. 거기 공토잖아. 인허가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동안에 돈이 엄청나게. 건물만 올리면 돼. 건물 올리는 비용이 최소 한 가구당 12억 1,800이. 요거 이제 시간 가면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 플러스 해갖고
토지가 지금 담보니까. 토지, 경매 들어가는 거 알죠? 그래서 3, 4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나오는 게 12억 1,800만 원입니다. 아마 그게 최소가 될 것 같아요. 최소. 공사비 상승이 너무, 근데 지금 공사 원자재 값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해외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노원구 상계 주동 5억 원, 부산 삼익비치기 5억 원. 원래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미 자기 집은 부셨어. 건물만 올리면 돼. 인허가 다 받고 건물을 부셨어. 다 이사 갔어.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있지. 1억 원이면 된다며, 거기도. 4억 원, 4억 원. 저기는 12억. 지금부터 12억. 설계 변경하면 플러스지 또. 아니, 처음에 그렇게 말씀 안 했어. 건물 올려야죠. 12억 원. 계약서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12억. 근데 앞으로 저게 12억 원이 최소 출발점이라는 게 문제죠. 지금 음마가 멈췄어요, 음마. 음마 재건축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음마도 지금 멈춘 이유가 여기도 지금 3억이라고 처음에 꼬실 때 얘기했거든요. 3억? 음마도 3억 원 정도 이야기해. 30평이 분담금만 3억만 내면 된다. 3억, 5억만 내면 된다. 지금 봤을 때 반포가 저런데 음마 분담금 얼마 할까? 3억 원 받을까? 지금 대만에 3억 원으로 진짜 끝낼까? 사람들이 지금 45층, 50층 되면은 건축 분담금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비가 2배 증가해요. 그게 건설사 사기라는 거야. 50층으로 설계하면 25층에서 50층으로 설계하면 자기들이 건설 분담금이 분양 때문에 공짜로 받거나 3억 원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간단하게 거짓말입니다. 35층을 넘어가는 순간 초고층은 콘크리트 자체가 틀려요. 철근하고. 건축 면적은 더더욱 줄어듭니다. 초고층 갈수록. 그러니까 25층 이상이나 35층 짓는 건 미친 짓인 겁니다. 건축비 무제한 폭증해요. 그러면 건축비 폭증하면은 누구한테 그거 청구할 수 있죠? 조합원한테 100%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0%, 200%, 300%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으로 건축비 폭증한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조합원 요구사항입니다. 조합원 요구사항은 건설사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으로 짓는 건 미친 짓인 겁니다.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 공용공간이라 소방 구역이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더 커져요. 초고층일수록. 쓸 수 있는 가용 면적은 기하급수로 줄어드는데 공사비는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피라미드 건설업자면 초고층이 초고층이 공사하죠. 장기 공사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니까. 돈은 누가 내? 여기 초고층 땅 주인들이 다 공사비는 땅을 담보로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높이 올라가면 좋을 수도 있고. 여의도 지금 멈췄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제일 수익성이 좋은 면적은 얼마야? 25층 이하죠. 여기까지 안 하지. 그 건설회사는 여기까지 하면은 이익이 마진폭이 요것만 더 올리면은 마진폭이 곱하기 2.5배, 4배인데 요거 하면은 마진폭이 2배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초고층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이지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초고층이 마치 거대 건설 이익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서울시장 오세훈이라는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문제가 어떤 게 지금 문제가 있냐. 지금 전 세계는 인도, 지금 중국, 전 세계는 도시 간의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AI가 아닙니다. 도시거든요, 도시. 문제 하나 있어요. 지금 한국의 도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과거 성장 개발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도시 개발을 합니다. 이거는 뭐 부패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좀 전 세계 선진국들은 도시 회복력이라는 걸로 지금 다 돌아섰어요. 지금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는 이런 한국에서 지금 이야기 안 되는 게 도시 회복력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도시 회복 탄력성.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재난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불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폭락이 충격을 받으면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또는 이 회복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최적의 비용이나 인프라가 도시의 X 비용을 얼마만큼 인프라를 집어넣어야지 최고의 베스트 믹스를 만드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앞으로 이게 문제가 우리가 도시라는 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성숙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숙기. 이 성숙기라는 거는 3만 달러 도시 임금 평균이 3만 달러를 넘어가면 이 성숙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그 성숙기의 과정에 있습니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외부에서 경제적 불황이 왔을 때 도시가 빨리빨리 회복 능력이 있냐? 사실은 점점 지금 나락에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로 지금 우뚝 서는 게 어딜까요? 도쿄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도시로 떠오르는 데가 우울한 30년이 끝난 도쿄입니다. 이게 황당한 거야. 도쿄. 난 뉴욕일 줄 알았거든요. 뭄바이나 말씀대로 인도나. 인도는 지금 모디 총리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뭐 인프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하고. 그래서 폭망의 전설로 알려진 도쿄가 지금 세계 경쟁력 1위의 도시로 올라가고 있어요. 회복력 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도시로 우리가 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 글락소라든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을 최근에 5년간 선택을 했다가 외국계 회사들이 동북아에서 위치가 입지적으로 가장 최적쪽으로 있죠. 그게 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데 외국계 기업들, 우리가 성장할 때 외국 기업들 되게 많이 왔잖아요. 노레이부터 시작해. 왜 한국을 선택 안 하고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도로 다 빠져나갔냐? 한국을 먼저 선택했는데 다 취소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 빠져 5년 동안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재앙인 이유가 지금 이 도시 경쟁력을 보고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도시에 진출을 하는데 인천이나 영종도, 인천 이쪽에 도시 진출을 하겠다고 세계적으로 선언했던 공장이라든지 지사를 설립하겠다는 데가 전부 다 지금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다 철수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한국에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락소라든지 이런 데가 최근 5년 동안 UBS부터 투자은행부터 시작해 전 세계 유명 은행들이 전부 철수했죠. 전부 철수했고 5년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겠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전부 다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안 나와요. 왜? 국뽕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전부 한국에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한국은 지금 경제가 왜 재앙적으로 흐를 거라고 예상을 할까요? 그러니까 도시의 경쟁, 그 기업들이 도시에 바라는 기업 이익은 과거에 도시가 갖고 있는 뭐 토지, 세금 면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이 이걸 잘해서 경제 성장을 했죠. 입지를 따질 때 자기 기업들이 이 도시에 진출하고 입지적으로 거기에 선택을 하는 이유가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면제, 토지 공급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원활한 장기 인재 공급,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뭐냐? 장기 인재 공급. 그리고 도시 재생 인프라입니다. 뭐 ICT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근데 한국에 지금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했던 것들은 회복 탄력성 지수로 따져봤을 때 인재 공급이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시 인프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없다고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100년 사업해야 되고 지사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동북아 시장에 옮겨야 되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도시에 우수한 노동 인력이 장기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도시의 인프라가 계속해서 낙후되는 곳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투자하겠다고 했던 것들도 MOU만 체결하고 다 관두고 싱가포르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하고 일본으로 전부 다 철수한 이유가 지금까지 서울로 사람들이 몰렸던 거, 서울이 발전했던 것도 꾸준한 노동인구 유입과 우수한 노동인구 유입이 지속했기 때문에 서울이란 도시가 계속 발전했던 신도시 발전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국가 발전하는 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게 그 도시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면제, 각종 세금 면제, 편의 제공, 뭐 이런 것들이 도시 경쟁, 그 입지의 우수한 역할이었는데 그걸 뛰어서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장 1순위가 있어요. 장기적인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능하냐. 그리고 ICT라든지 기초적인 인프라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여기에 한국의 지금 광주라든지 인천이란 이런 것들이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회복 탄력성 지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20년 후에 사업을 안 하겠냐고요. 글락소라든지 이런 데들아. 제약회사라든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외국 회사만 지금 빠져나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해외 도시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개발시대 논리 환상에 잡혀 있고 그거를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철학이 없는 도시의 비극인 겁니다. 우수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우수한 노동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 10년 후에는. 당장은 원활하지만 10년 후에는 인력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한국은 선택의 제외가 되는 거고 한국에 있던 대기업 분들도 전부 선택의 제외되기 때문에 인력이 원활하게 확보되고 인프라가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곳으로 전부 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인데 여기에 이런 도시 경쟁력 확보, 우수한 노동력 확보, 노동인재 유익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도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중국과 인도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본하고 싱가포르이 여기에서 선두 우위에 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도시는 지금 당장 괜찮지만 근 5년간은 그냥 경쟁을 유지한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5년 이후에는 급격히 추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지 아니 노계획 도시 모든 규제를 푸는 이런 방식이 과연 이게 도심 재생이고 도시 인프라 확보냐. 겉으로만 보여주는 거. 매력도 없고. 우수한 노동력 확보에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시의 삶의 질입니다. 과연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면에, 비용 편익 면에서 우수한 엘리트 인재들이 거기 머물 것이냐. 5년, 10년 후에 엘리트 인재들이 도시의 삶의 질을 보고 거주 정착을 할 것이냐. 수도권에, 광주에. 딴 데 가서 살지. 이게 이제는 10년 후의 비극이거든요. 얘네 따져왔을 때. 회복 탄력성 면에서 따져왔을 때.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면 기업 경쟁력을 잃고 인프라가 낙후되면은 팩스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괜찮지만 10년 후에는 한국은 가망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다 철수한 거예요. 투자회사, 투자은행, 전 세계 투자은행 전체가 5년 동안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철수하는 게 아니고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다고. 투자은행이. 놀래겠지만 싹 빠져나갔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한국의 공장, 지사 설립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포기했어요. 더 웃긴 거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공장들을 해외에 있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 쪽으로 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확보가 우수한 쪽으로 다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지만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 웃긴 거 뭐냐?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아파트 투기를 했거든요. 이게 웃긴 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주식하고 아파트 투기를 하셨습니다. 본업이 비판적 시각이 아니고 투기를 하셨어요. 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높고 비싸게 팔아먹을 국리만 하는 도시 개발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관료까지도. 근데 아무리 여기 100층을 짓고 우리 애들 뭐 합니까? 기업이 없는데. 배드타운에. 도시 회복력이 없는데. 저거 이제는 100층 짓고 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투기하셨어요. 대부분 집값 올라가는 관심 있고. 저런 뭐 이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전부 뭐 75층, 100층 짓는 아파트 재건축 모든 규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투기 잡어라. 아니 지금 인도도 삶의 질을 따지는데 50만 원짜리 노동자가 100만 원어치 삶의 질을 누려야지만 이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도가 저렇게 가고 있고 중국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이 아파트 값에 올인하는, 자기 투기 값에 지금 올인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 도시 공학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일본에서 성장 개발 시대 망한 거를 그대로 베끼우는. 왜 같은 거기에 관료라든지 개발업자 입김이 가장 강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력적인 도시, 삶의 질이 우수한 도시, 회복 탄력성이 높은 도시, 이런 데를 노동 인구가 당연히 안전하고 삶의 질이 우수하고 행복하면은 다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기업들도 당연히 몰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재가 몰려 들어오니까. 인프라가 계속 유지되고 무슨 뭐 재난 있던 안전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값하고 강남 이야기만 도배를 한 겁니다. 그 20년 동안. 그리고 지금 뭐 도시공학이 뭐니? 어떤 도시 재생이라는 게 뜻이 원래 아파트 값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도시 그 거주 지역의 도시 소득 수준을 일정 기간 올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도시 재생인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층수 올리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짜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경매가 6개월 만에 49,000건에서 진행이 7만 건은 올라갔습니다. 경매가 1월달 이미 경매만 5,000건을 돌파했습니다. IMF 시기보다 경매 건수가, 주택 경매 건수가 더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게 한 이 정도 토탈 7만 건 넘어가는 게 올해 말이나 2024년 11월이나 12월 내년 초쯤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려왔고, 제가 예상이 틀린 거죠. 1년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파멸로 가는 한국 사회라고. 지금 현재. 뭐 나중에 벌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입니다. IMF 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매 건수가. 조만간에 IMF 수준의 1.5배, 2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예정 건수가 지금 7만 건이에요. 지금 한국 경제를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 5명 중 1명은 파탄난 인생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현재 벌어진 일, 뭐가 어떤 지랄이니. 지금 그 부동산 투기 유튜버분의 각종 정책을 발표 나와서 개소리를 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벌어지는 참상이자 진실입니다. 지금 그 시중에서 이제 뉴스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시중에서 벌어지는 일은 노원구이나 분담금 지금 전쟁터거든요. 내 나라 공사 중단해갖고 가보면 철거만 해놓고 공사가 다 중단돼 가는 현상입니다. 지금 일단은 PF 위험 노출액이 그건 알고 계세요. 뭐 200조입니다. 공식. 처음에 부실 추정이 70조였는데 지금 얼마? 200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하고 만기 연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기 연장이 된다고 해도 이게 부실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증권사가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브로커로 증권사 새끼들. 이 새끼들이 여기만 해치거리 했을까? 해외에도 해치거리 했을까?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 새끼들이 여기서만 피 빨아먹었을까? 해외에도 투자해갖고 피 빨아먹었을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헬게이트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국에 축적된 자산을 이번에 전부 부동산에다 밀어버렸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콩에서 터진 거는 약가고요. 좀 있으면은 뉴욕 시장하고 런던 시장에서 5조 원짜리 폭탄이 먼저 터질 겁니다. 해외 상업용 손실, 예, 여기 지금 이것저것 해서 펀드로 들어간 돈이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 보면은 127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위험한 리스크포저가 제가 알기로는 35조 원 폭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고 여기 만기 연장하고 지랄을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해외에서 증권사로 들어가면은 PF 위험 노출액이 국가에서 만기 연장을 한 지랄을 한다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사업장이야. 이게 망할 걸 알아. 근데 은행 대주단이 지금 은행 관계 대주단이 지금 2,200개예요. 여기에 관계된 이런 PF에 관계된 금융권이 2,200개. 우리나라에 회사가 아니고 지점이나 이런 걸로 합산해서 2,200개예요. 파악된 것만 3,500개까지 늘어났네요. 3,500개. 근데 얘가 국가에서 만기 연장의 지랄이니 어차피 터질 건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터지기 전에 공매 처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터진 다음에 공매 처분하는 게 나을까요? 이래서 이게 해외에서 이게 들어오면 은행에서 여러분 같으면 은행이 금융권 있는 새끼들이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말 들을까요? 아니면 우선 경매권 갖고 공매를 갖다가 내가 먼저 내 빌려준 돈 확보한다 공매 처분할까요? 아니면 그냥 만기 연장할까요? 리만 때도 국가에서 지랄을 했습니다. 대주단 만들어갖고. 이번에 또 대주단 협의하는데 대주단에 들어갔어도 터지기 전에 씨발 이거 터지면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공경매 처분해버릴까요? 내 거 먼저 확보한다고. 아니면 나라 말 믿고 대주단에서 기다릴까요? 지금 다 국가도 만기 연장하는데 그래서 자기 원금 확보를 못하잖아. 만기 연장? 은행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권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최고의 덕목이 뭐냐? 원금과 수익률 확보입니다. 손실보험 그건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고. 얘네들 사고방식은 손실이 나면 그건 나라 탓이고, 이익은 무조건 원금, 내가 최대한 원금, 누가 망하든 말든 그 상관이 없어. 내 원금, 그다음에 수익률 확보. 그게 선이야. 얘네들은 내 돈 먼저 확보하는 거야. 남들 내 후순위에 있는 새끼들이 망하든 말든. 그게 벌써 시작됐습니다. 벌써 공매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PF 사업장을 어떻게? 공경매를 넘겨버립니다. 태영에서 먼저 터트린 이유가 자기 사업장들 다 뭐예요? 공경매로 다 처분시켜버리니까. 그러면 태영 망하니까.
그래서 먼저 나자빠진 거죠. 뭐라고? 지금 벌써 신탁사의 공매가 폭증입니다. 폭증. 작년에 얼마? 작년에 3천, 올해 5천 건 넘어갈 겁니다. 시중에는 이 얘기가 없어. 저는 우선 매수권이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씨발 그건 모르지. 내가 알 바 아니지. 내가 우선권 있는. 내가 그거 담보대출 우선순위권 있는데. 아니 2위, 3위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모르지. 이 지랄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런 걸 믿지를 마. 지방권 벌써 공경매 지금 잔뜩 넘어가갖고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공매 어마어마해요.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 이게 끝일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재앙의 시작일 것 같아? 역사상 IMF 2배 정도 증가하는 물량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선지급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전화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가 스트레스 DSR이 시작되고요. 언제부터 하냐? 이게 이제는 손실보상 선지급금 850만 원, 36만 명에 대해서 무이자였죠. 1%였는데 800만 원씩 그냥 빌려줬던 거. 문자가 발송됐죠. 언제부터 시작이냐? 오늘부터입니다. 대출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문자들 다 가셨죠. 36만 명. 이게 이제는 280만 명한테 차례대로 이제는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 정부에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니냐? 미친 생각이죠. 나라에 돈 1,000만 원 그냥 공짜 준 거 아니야?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니야? 미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유도를 하죠. 언론에서.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 새 출발 기금 들어가면은 이거는 반드시 100% 그런 건 없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죠. 사는 게 무섭죠. 정말 인간이 초라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가 이제 몰릴 거냐. 내가 리얼하게 찍고 싶은데 너무 아침에 영상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왜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음으로 가냐.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요즘에 수천 명씩 그 조그만 빌딩에 문화센터 빌딩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미어 터지게 하는 거예요. 스크린 경마장으로 지금 입장하고 있는데 가서 만약에 찍게 되면 잘못하면 몰매 맞아 죽습니다. 한번 비슷하게 경험한 적 있어요. 지금 1차는 끝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여도 되나? 입장하려고. 계속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아침 8시 반부터 줄 서가지고 엄청난 숫자. 근데 이쪽이 너무 이 근처가 이 수천 명씩 하루에 들어와갖고 저렇게 돈을 쓰는데 이 근처가 상권이 살아나냐? 최악의 상권이에요. 아무도 소비를 안 합니다. 그냥 거지 하루에 수천 명 거지가 매일 교체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냥 거지야 거지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아줌마가 이런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서 거지예요. 아무 라면도 사 먹을 돈도 없는 거 그냥 거지들이에요 그냥. 거대한 4, 5천 명 거지 때 돈 갖다 바치는 기계들이 그리고 뭐 시끄럽게 굴지 않아. 조용히 남들이 볼까봐 조용히. 예? 저번에 저쪽으로 하다가 맞을 뻔했어. 놀란 거예요. 나도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충격받거든요. 계속 걸어가는 거야. 거지예요. 그냥 거지 때예요. 가서 그냥 거지들이에요. 야, 끝이 없이 오는데 이 동네 경기하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잠깐 500명, 600명이 한 2, 30분 후에 또 들어. 또 한 번 하면 30분 후에 또 500명, 1000명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가서 공포 느끼는 게 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이 맨 처음에 줄을 섰다가 쫙 없어졌어. 2, 3분도 안 돼서 또 한 100여 명, 200명이 쫙 줄 서갖고 5분 만에 싹 들어가는 거야. 5분, 10분 만에 2, 300명이 쫙 줄 서고 싹 들어가는 거야. 계속. 아침마다 수천 명.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한번 사람이 이거 해도 되나 그러면 습관의 동물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도 같은 부류로 가는 거예요.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몇만 원 돈만 생기면 달려가는 거야. 라면도 밥도 안 먹어 그냥 가서. 커피 그거 있잖아. 믹스 커피. 그거 이 빵꾸 나는 믹스 커피만 아침부터 담배 믹스 커피. 밥도 안 먹어. 근처에 식당들도 안 돼요. 저 수천 명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누가 나 알아볼까봐 다들 생각보다 제대로 산다고 하는데 주위에 제대로 사는 사람도 그렇지 한번 저쪽으로 가면 다 아는 친구가 경마나 이상한 얘기하는 거야 맨날 허망한 얘기나 계속 경마 먹고 그냥 밥도 안 먹어 그냥 커피하고 담배야 그냥 경마 엄청난 숫자가 저기 들어와요. 이 인근의 상권 다 망했어. 장사가 아무것도 안 돼요. 수천 명이 하루에 수천 명씩
매일 새로운 사람이 와갖고 여기 입구한데 그냥 돈 몇천 원만 생겨도 여기에 들어가갖고 하루 종일 있는 거야. 나오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등산도 있고 많은데. 소상공인 우한에 다 삶에 지치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나 이제는 교회를 간다고, 그런 어떤 사이비 교회 같은 데 간다고. 그게 사실은 영끌 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인생. 네 인생이라고, 새끼야. 네 인생 마지막에 다 나중에 나도 물어봤어. 궁금해서. 뭐 하던 인간들이냐. 아니야, 대기업 부장이었대. 되게 많아요. 전문직도 많고. 야, 놀랄 루짜고, 난 문 노가다나 뭐 하루 그것만 뭐 그 택시기사나 이런 사람들만 오는 줄 아냐. 막 상당수가. 그러니까 눈에 영혼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퀭해갖고 저 빠져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야. 어느 나라가 저러고 저지랄했냐? 일본이 그 하층 계급이 저러고 살았어요. 다 빠찡꼬니. 그 빠찡꼬 그거 해갖고 돈 벌고 뭐 마루아니 지랄이 했던 게 제일 교포란 사람들이요. 아니 부끄러운 얘기라고 라면 야쿠자나 하고. 이번 주부터 지금 현대건설 우한에 공사비 50% 더 달래요. 재건축. 지금 강남이 우한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현대건설에서 지금 공사비를 50%를 더 달래요. 이 상황에. 이번에 그 재건축한다 들어갔다가 50%가 아니고 57%. 공사비 57% 더 달래요. 지금 제가 말했죠. 25층 이상 나오면 공사비가 폭등한다고. 지금 49층 진다고 지랄하다가 전부 35층 바꾸고 있습니다. 35층부터는 이게 좀 35층까지는 이게 최대거든요. 그 이상 되면 공사비가 2배 폭증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올려달라니까 차라리 층수를 내리고 있어요. 내리겠다. 근데 건설사에서는 그냥 설계대로 하자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공사비 더 달라고. 지금 공사비를 얼마만큼 올려달라고 그러냐. 2조 6천억의 수주가 됐는데 4조 775억을 더 달라, 2조를 더 달라는 거예요. 2조 6천억 했는데. 그러면 이거 여기서 끝날까? 여기서 끝날까? 아니지. 마지막에 설계 변경이 하자 보수할 때 또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이게 그러면 뭐 20억 30억 더 달라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세대당.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35층까지 이게 초고층을 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35층 이상 넘어가서 초고층 있게 되면 공사비 폭주받는다고. 다른 곳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50%씩 더 달라고 한답니다. 50%씩. 삼성물산 660만원 889만원. 서울 잠실 진주 아파트 660만원 890.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높이 짓는 게 수익이 남는 게 아니고 더 공사비가 폭증하는 거죠. 왜 했는지도. 랜드마크 다 포기하고 공사비 너무 비싸니까. 특히 어디? 강남에서. 압구정이 지랄이고. 20억 더 달라 10억 더 달라. 그냥 안 하고 공사 그냥 멈추고 싶고 한상 동할만 원. 그러니까 좀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공사비 올려달라고. 5억씩 내던 거 5억씩 더 내라고. 그게 옛날처럼 1, 2억이 아니야. 5억 더 주세요. 5억에 계약했는데 5억 더 주세요. 아니 기업은 손해볼지 안 한다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판세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저런 식이라. 신용이라는 걸 안 지키기 때문에. 집이 4억인데 분담금 그런 거예요. 집이 4억짜리인데 분담금 6억인 거야. 여러분 저 지옥에 안 들어간 걸 갖다가 저게 돈 버는 게 아니고 뭐야. 저 지옥에 안 들어가신 거를 조상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번에 현금이나 최대한 불리고 그리고 가만히 그냥 몇 년만 지켜보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한 거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부담돼 죽으려고 할 수 있는 만큼까지 최대한 피 빨아먹는다니까. 그 지랄 하니까 우리나라하고 사업 안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투자할 사람도 다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안 들어가신 게 조상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은 그냥 사기꾼 공화국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무슨 도장 찍고 뭐 하라고 그러면 집에 가 생각해 보겠다.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아빠 제주도 하는데 영종도 하는데 카지노 한번 들릴까? 재밌다고 그러는데 집안 망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분양했던데 지금 미분양 난 곳들 좀 있으면은 이제 맨 처음에 대구가 열기가 크죠.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준공돼 입주 반년이 다 돼가지만 사용 흔적은 거의 없. 인테리어 지원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사실상 거의 45%까지 서울 할인 분양. 대구가 아니고 서울 할인 39% 서울 할인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난리가 아닌데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할인 분양한 거예요. 39%. 어디 서울 할인 분양한 겁니다. 서울 강사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여 차례 무순위 청약을 반복했지만 상황입니다. 그게 답니다. 어차피 121세대가 지금 공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나가요, 지금. 그래도 더 무서워. 그래도 안 나가요, 지금. 지금 서울의 평균 분양가 12억인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무슨 분위기인지 이해 가시죠?
대구가 아니에요. 서울이에요. 미분양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증권업계 이제 드디어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아마 한 3, 4월이면 증권업계 PF 쪽도 이제는 홍콩발 ELS하고 해외 투자 110조짜리 폭탄이 아마 몇 달 안에 터질 게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린다고 지금 그러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한국에는 서울 미분양 얘기를 할까? 한 시대 개발 시대가 끝나가는 거죠.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여전히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쉽게 안 끝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만 지금 난리였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서울에 재개할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마저 지금 영끌은 이거 내려갈 거라고 지금 열망하고 있는데 인상이 한 번 더 거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완전 고용시대라 물가가 안 내리는 거예요. 유가까지 상승하면 이제는 거의 퍼펙트화 돼가는 거예요. 아니 금리 내린 다음에 3월이면 다음 달이야. 안 내리네. 금리가 안 내려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연속으로 11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쉽게 안 망하는 거야. 금리 내린 다음에 이 추세가 계속 인플레가 유지되면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미국은 현재 경기 동향으로 보면 되게 액티브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망하고 있는데 되게 액티브예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 증권업 잠재 손실이 작년 4월부터 시작해 한국의 부동산 투투화가 작년 10월이나 11월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지금 임차권 등기 10만 회. 희망은 영끌한테 앞으로 희망은 없는 거죠. 서울 39% 할인 분양 아파트 살인 분양 시작. 뉴스에 잠깐 나온 얘기를 해주마. 서울 아파트 39% 할인 분양 12억에 분양했는데 6억에 사가라고 해도 입질이 없어. 이게 오늘 부천역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괜찮다 잘 된다 그랬는데 쫙쫙쫙 다 올렸죠. 사실은 8, 90%가 미분양이었던 거예요. 설마 내가 지금 심각해. 나도 지금 전세 사는데 내가 오늘 어디다 시청자를 만났는데 집주인이 우리 이사 갈 거니까 보증금 돌려달라니까 못 주겠대. 계약금이라도 먼저 달라고 그러니까 못 주겠대요. 우리 전세금 허구에 반환 신청해야 돼. 이거 지금 혼란이야. 이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나도 지금 집주인이 돈이 한 푼 없대. 이것저것 경매로 뭐 이것저것 사다가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이라도 그것도 안 나오는데 하도 대출 받아서 내가 지금 피해자야.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 지금 시장에 벌어지고 있다. 나도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한 2년이나 3년 후가 최적 시기로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전체적인 일이야. 지금 제가 그랬죠. 다 내보낸다가 해외 지사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투자 다 처리했다고. 지금 있는데도 해외 공룡교 한국 지사 다 자른대 이제. 국내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니 동부가 지점 다 나가래.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경리 블리자드, 라이엇 게임즈,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니 전부 다 나가. 지금 이게 시작됐습니다. 다 자르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작된 것 같고 금리가 높아갖고 지방은행이 계속 파산하고 있어요. 지금 배당 늘리라고 난리예요. 내가 잘한 것 같은 내 느낌이. 배당 늘려라. 행정주의 포트 배당 늘려라. 지금 오늘 민생 토론에서도 배당 늘리면 뭐 감화한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여러분의 시대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게 뭐 테마주라 뭐 익사이팅하지 않고 참 느림의 6개월이니 1년이 느림의 미학인데 참 다행인 게 지금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금 하셨던 거 현금도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 쪽으로 이렇게 얼마 아니지만 했지만 오늘 민생 대책안이 나왔는데 한국 주가를 올리겠대. 어떻게 올릴 거냐? 일단은 주식을 소각 처리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세금으로 떼어주겠대. 배당하면은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답니다.
기업 세금.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기업 세금, 주가 올린다고, 지금 주가 올려야지 총선 때 그게 되니까, 주식 소각하면은 세금으로 그거를 보존해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를 자사수 소각하면은, 배당과 법인세 하면은,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배당 증가분은 세액 공제시켜 주겠대요. 배당에 대한 세금도 지금 그냥 일반 세금으로 매기겠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고배당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 과세를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나 일반주주 배당 소득세를 혜택을 줘서 그냥 일반으로 한 10억이나 20억까지는 배당 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연 한 1억까지는 그냥 세금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금 많이 갖고 있는데 들어가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 내재 가치가 있고 회사가 망하지 않고 저기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금 CGV도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중국에서 매출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 봤을 때 저개발 국가에서 지금 영화 산업의 매출의 60%가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을 해. 올해 얼마를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중국에서 CGV가 지금 3위 했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CGV가 얼마를 벌까요? 올해만. 그러니까 이게 소개기가 이제는 주가를 폭락시키고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영화관이 망할까요? 여러분, 터키나 이런 데가 영화관이 망할까요? 매출이 해외에서 60% 이상이 발생하는 기업이 CGV입니다. 국내에 1위인데 티켓값이 올라서 티켓값을 지금 세금 면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 지금 한국 영화하고 플러스 해갖고 저거 지금 대작 영화들하고 플러스하면 한 주마다 지금 대작 영화 쏟아져 나올 텐데 한국 영화하고 미국 영화만 해도 되는데 중국과 일본 영화 제끼고 일주일마다 나올 때 일주일이나 2주일마다 좀 있으면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가 물어볼게. 중국하고 지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극장이 지금 무너져 내릴 수가 있대요, 지금 걱정을 해. 극장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올해 내년은 그냥 미친 듯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친 듯이. 진짜 문제가 뭐냐? 영화관에 개봉한 거는 이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에서 못 봅니다, 6개월 동안. 개봉작은. 영화관 내리고 6개월 동안 못 봐요. 팝콘이 얼마나 팔릴까? 음료수와 팝콘 이익만 얼마일까? 저거 극장에 나오는 그 광고비만 얼마 받을까? 극장 상영관에 광고 수익만 얼마일까? 지금 근데 매출의 60% 어디서 나와? 해외에서 CGV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없어요. 경제 전문가분들. 경험상 내가 경험해봤잖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작년부터. 극장에 사람들 넘칠 거라고. 언제 겪었냐? 한국 영화 걸면 100만 명, 1000만 명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때도 막 인터넷 영화 나와서 다 망한다고 그랬어. 시네마 서비스는 지랄이니. 다 뻥이야. 내 얘기를 들어봐.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니까, 불경기에. 그게 몇 년간, 3년인가 4년가요. 그러니까 CGV가 내가 볼 때 주가를 일부러 폭락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반지의장 있잖아요. 1, 2, 3. 내가 겪었다고 친구들 내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명보극장에서 겪었다고, 불경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대작이 그냥 다 실업자인데 타야 그냥. 그래서 다들 극장 지금 나만 CGV 추천했다고. 사람들 12월부터 넘칠 거라고. 어떻게 생각돼? 저거 잘못되면 CGV요. 부채 빵 돼요, 저거. 그러니까 이거야. 극장이 풀이야, 계속. 아니, 그때 케이블 TV 때문에 다 망한다 그랬다니까? 케이블 TV 때문에 영화관 안 간다고. 극장이 CGV가 망한다며. 그리고 CGV 매출의 90% 마치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언론에서. 그때 케이블 TV요, 충격이었어요. 200개 채널. 20년 전에. 200개, 250개 채널. 사람들이 극장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충격하고 똑같았어요. 케이블 TV 250개. 지금은 400개지, 많이 하면. 그때 최대 돈 내고 그러면 250개 채널이었어요. 영화 채널만 8개. 케이블 TV 하루 종일 영화 트는데, 캐치온부터 영화 트는데, 누가 극장을 가냐. 케이블 TV 들어가면 다 영화 보는데, 공짜로 보는데, 누가 극장을 하냐.
10,000원만 내면은 캐치온에서 극장에 개봉했던 거 캐치온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기억나는데 불경기 되니까 반지의 제왕 시리 나오고 막 어마어마했다니까. 무슨 씨발 영화관이 망한다고 그지랄. 항상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뿌리는 게 아니고 흥분해서 들어올 필요도 없고 상당히 우리 주가에 영향 미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극장에 몇 번 가실 겁니까? 내년에는 올해만 저런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2019년 대비 20, 30대 부채가 40% 정도 폭증했는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이제는 진행될 예정이 2030이 이번 금융노예 포획의 타켓으로 보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평균적으로 영끌족들이 내는 이자가 얼마일까요? 최초에는 65만 원에서 7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끌족 평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월 얼마씩 빚을 갖고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20, 30대. 들으면 아마 충격적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국도 뭐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딱 그것만 알면 되죠. 월 평균 빚 갚는데 얼마 쓸까요? 175만 원입니다. 국가 공식 통계상 17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175만 원씩 평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 200만 원까지도 190만 원, 한 2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천천히 내려갈 것 같은데 거지에 거지. 거지들이라고 그냥. 더 이상 추가적인 대출도 안 나오고 그냥 파멸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작년 11월부터 파멸이 시작된 겁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4년 사이에 이자가 지금 계속 증가했는데 지금 은행에서 저금리 경제 끝내고 다시 금리 올리겠다고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올리겠다고 합니다. 월 그러니까 뭐 이자든 뭐든 지금 갚는데 175만 원. 이거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2023년 기준. 그러니까 생활이 말이 아닌 거죠, 그냥. 왜 그렇게 20, 30대가 극단적 선택이 50% 폭증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상환액이 다른 가구에 비해서 빚 상환이 2배 증가한 겁니다. 4년 사이에.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마구 던지는 겁니다. 생활 이게 뭐 견디고 이런 게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 DSR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이제는 지금 처음으로 사회생활 시작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인건비가 뛰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투탕을 해주시는 거지.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금융노예가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쉬고 14시간씩 일하는 사람들. 나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금융노예. 예전에도 금융노예 똑같았습니다. IMF 때. 4억 빌려갖고. 몸이 아프든 뭐 어떻게 됐든 나가야 돼. 왜 175만 원 갚아야 되고 한 달에 보험비니 통신비니 최하 그냥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나가는 게 있으니까 월 아무것도 안 써도 275만 원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400에서 500만 원 벌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에 가까운 노동 강도를 견뎌야 되는 겁니다. 예, 딱 파산 신청 안 할 정도, 숨만 쉴 정도로 딱 해놓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몇백만 명들이 지금 겪는 고통인 겁니다. 예, 대리기사고 뭐 안에 싸게 인력이 남아도는 거죠. 지금 다 경매가 그래서 영끌족들이 훑고 지나가는데 다 지금 경매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는 여기 이쪽에 배우는 거, 뭐가 어떻다는 거, 누가 돈을 벌었다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는 뒤에, 이 친구들 뒤에 노예가 안 오는 겁니다, 더 이상.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STD의 무서운 게 뭐냐. 이 이후에 진공 상태로 3년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3년. 그러니까 내일 한다고 내일 하거든요. 내일 하면은, 가산이 25% 시작돼요. 올해 7월에 가산이 50%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1월부터 100%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3년 정도 적응 기간 동안은 새로운 금융 노예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해 지금 STD 시작한 지 2년 동안 최악일 거니까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 체제 변화, 여기 적응 못한 금융 노예들, 물건들, 뭐 기타 등등, 뭐 사회적인 지금 경제 성장률, 노령화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 2년 지금도 IMF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경매 물량인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뒤바뀔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안 겪어본 거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기대하던 바닥이 붕괴될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 이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연쇄 반응 일으키는 트리거가 시작된 겁니다.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존나 우울해지는 것, 인생. 바젤3 저주입니다. 자, 바젤3라는 원칙이 세상이 앞으로 규칙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했다고. 체제가 시장을 만든다고. 앞으로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규칙이 다 바뀌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규칙 따위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나머지 이 규칙에 얽매 있는 사람들은 삶이 원칙이 뭐야? 규칙을 바꾼다. 지금 원칙이 바뀌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스트레스 DSR 여파, 대출 한도가 축소폭이 더 커진대. 뒤에 있는 사람들. 예, 이자율 반영 25% 1단계. 이게 언제야? 내일. 2단계 7월 1일. 3단계 100%. 2025년 1월 1일. 끝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게 물어보면 돼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한도가 한도가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원칙이 세상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 원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게임의 규칙을 몰랐던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고 한계에 몰리는 겁니다.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노예들은 필요합니다. 하루에 14시간, 16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줄 노동 경쟁할 노예들이 있다는 거는 자본가로서는 이건 너무나 좋은 축복인 거예요. 여기 YTN에서 네, 내일부터 은행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 2시간 전에 나왔네요.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 여파, 윤지혜 부동산 114 부동산 직격탄입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TV 안 나오던 진짜 실무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몇 시간 전에? 시행 8시간 전에. 그전에는 엉뚱한 새끼들 나와서 유명세 탔던 새끼들. 대출한도 들어온다니까? 가상금리 늘어나고 금리 올라가고 변동금리에서. 이게 진실입니다. 여기서 주장해왔던 사실을 YTN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파멸입니다. 아, 지금 아니요? 파멸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2년이든 사건에 엮이게 되면 20, 30대 이제 가상금리 올라오면 200만 원씩 내야 돼. 월 상환소득. 200만 원 버는 애가 200만 원 상환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모 등골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하루 전에 얘기는 지금 8시간 전에 시행 8시간 전에 전문가 불렀습니다. 파멸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득권이 방치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거냐? 영화관 가서 꿈만 꾼다니까. 여러분 저기 듀운인가? 듀운2가 이제 시작되는 게 파묘라고 있어. 파묘 영화 본 사람. 듀운2. 듀운이 언제 하지? 2월 28일 날 개봉한대. 파묘이 시작되고 뭐 해요? 영화들이 개봉합니다. 파묘도 개봉해, 파묘. 시작이야. 영화관 안 간다며. 존나 우울해갖고 어디가? 다 영화관 갑니다. 어떡할 거야? 극장에 뭐 사람이 안 올 거라며, 봄 시즌이라고. 영화관에 듀운2 상영되면 어떻게 될 거야? 한국 영화 1000만, 외국 영화 500만 막. 올해 개봉 예정작, 흥행 개봉 예정작 몇 편? 지금 추산이 최하 15편에 30편입니다. 내가 이상하다며. 내가 봤다니 저는 명보극장에서 관리과장 일을 했습니다. 다 어디가? 우울해갖고 영화관 갑니다. 20, 30대. 스트레스 풀로 사람 만나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예, 오늘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유예가 된다고 공식 통보가 됐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만큼 아무도 지금 청약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앞으로 취득세, 취등록세 집만 사면 주택만 사면 취등록세가 50에서 80%까지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 면제. 1가구 잘하면 3주택까지. 1가구 3주택까지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 망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라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청약만 하면 내 돈을 갖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입주 전 전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예가 될 거예요.
취등록세 50% 면제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1가구 3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최악 요구까지 가면 거기 이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기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풀어줍니다. 전세 DSR 하면은 전세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면제된 다음에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줄서기 알바를 모집합니다. 줄서기 알바.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 1가구 3주택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면제 이런 게 되면 2013년 양도세 면제일 때 10년 그때 코로나 빼고 10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게 다 면제되면 건설사에서 시행사 애들이 시행 분양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는 청약자 대상 마케팅 대상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해. 무슨 동영상 하냐? 노예의 미학인가 그래. 노예의 미학. 그러니까 우리가 회기라 교육을 받았으니까 누구 한 명이 앞장을 서면 다 뒤 따라가는 피리 부는 사나이 쪽이에요. 분양학교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보여줬는데 그 블로그가 폐지시켜버렸어요. 제가 몇 개 그냥 블로그가 오픈돼 있길래 제가 그거를 방송에서 그대로 블로그 찾아갖고 공개해버렸더니 그 블로그들이 다 폐지됐습니다. 분양학교가 있어요. 분양학교. 한 사람당 그게 교육비가 600만 원인가 그래요. 분양학교. 그래서 다 까발려버리니까 분양학교에서 가르쳐요. 시행 분양학교라고 분양대행사 직원. 이게 한 사람당 600만 원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분양대행사 교육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분양대행사. 이거 찾으면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담사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없어졌고 내가 폭로한 다음에. 상담사 과정, 바이럴 마케팅 과정 해갖고 8개인가? 12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가 분양 모집. 그러니까 이거 시행 과정인가 그런 게 있어요. 시행 분양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예학 가르칩니다. 일반 대중 노예학. 그러니까 대중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광고해야 되나, 기만해야 되나, 홍보해야 되냐. 그리고 이게 법망에서 어떤 게 이게 최고의 노하우죠.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토지만 매입을 하면 네 돈 없이 계약서만 가지면 은행에 가서 80% 대출을 받고 분양대행사라고 그랬어요. 분양대행사. 이 교육 자료라고 있는데 여기서 줄서기의 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줄서기의 미학인데 이제 여기 이제 대박 된다고 이제는 작업이 그 업계에서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줄서기 알바 모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데 여기 이런 거 이제 뉴스가 나오거든요. 분양대행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건설 시행을 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어떤 토지 계약서만 쓰면 사업자 인허가 되면은 분양은 또 분양대행사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 내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다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이 분양학교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트레이닝 과정이 600만 원인가 그래요. 10주 코스, 10주. 8에서 10주 코스. 주말 8에서 10주 코스. 그래서 이제 줄서기 알바를 합니다. 줄서기 알바 교육을 하는데 줄서기 알바 모집하는 방법, 뭐 줄서기 알바를 모집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 상담직이 500만 원, 줄서기 알바하고 이거 하는 거는 그 분양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5억에서 20억 벌었던 사례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이렇게 미분양 나면 한 채 분양에 3천만 원인가 그렇게 줍니다. 3천만 원. 자기 돈 갖고 홍보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분양 대행사의 계약직으로 속해 있는 직원들이 이게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인데 말만 계약직이고 그냥 프리랜서예요. 이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 알바를 모집합니다. 알바. 그러니까 나는 이 시행사 계획 그걸 따면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건설은 건설 계약을 하고 분양은 분양 대행사 계약을 하면 되니까. 그럼 이 분양 대행사에서 또 계약을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들을. 그럼 이 프리랜서들이 자기들 팀이 있어요. 그 어디부터 이거를 노려야 되냐, 바람을 어디서부터 불어야 되냐 이런 것들 이제 자기들끼리 OP 상담원이라는 사람들하고 OP라고 있거든요. 분양 대행사에 OP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 4만 명인가 깔려 있어요. 4만 명인가 5만 명 깔려 있어요. 돈을 이렇게 했는데 누가 벌었냐? 저 사람들이 다 돈을 번 건데, 그러니까 처음 2천만 원 갖고 들어가서 200억 벌었다. 이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200억.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갖고 분양 대행 계약직 직원을 해서 200억 벌었다는 얘기 그겁니다. 한 투기꾼의 고백, 2천만 원 종자 300억 벌어. 이거 합니다, 이거. 이 사람들, 누가 돈 벌었냐? 이 사람들이 돈 벌었는데 처음에 줄서기 알바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투기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거지. 나는 부동산 개발업자, 명함엔 부동산 사업가로 소개하는 용인, 분당, 강남, 파주, 수도권 거점 4곳에서 부동산 사무실 운영한다. 타워 팰리스, 이게 2007
7년에 했던 사람이죠. 2007년, 8년, 2년 들어가서 2천만 원 갖고 300억 번 거죠. 투자 수법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전주, 떴다방, 찌라시 아줌마, 줄서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후배들이 또 이지랄 한 건데 이번에 더 광대하게 한 겁니다. 이번에 더 벌었겠지. 선거 전후로 그린벨트 풀린다. 오늘 이분 말씀대로 그린벨트 풀렸어요. 야, 이게 똑같은 게 선거 전후 그린벨트 풀린다. 수도권, 비수도권 그린벨트 농지 대목 규제 뽑는다. 개발 우선 난개발. 야, 똑같아. 10년 전이야 똑같아. 수도권 전후로 그린벨트 풀린다. 야, 총선 전후죠. 총선 전후로 그린벨트 풀린다. 농지 짜투리 땅 이용 대폭 규제 완화. 왜 그러냐? 지금 뭐 도시노무 새끼들이 와갖고 전원주택이니 뭐 고발하고 뭐 별장 세는데 토지 거래가 안 나니까 시골 노인들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어깨 사람들 카톡방에 다 있거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톡만 뒤지면 이 새끼들 다 구속된다고. 놀라운 마법이지. 그러니까 이대로예요, 그냥. 일부러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몇 군데 땅을 사줬다. 15,000평, 3,000원에 구입했다. 3,000원짜리가 30만원, 300만원짜리 되는 마법. 투기지역 농지 거래도 가능. 좀 있으면 농지도 풀린다는 얘기죠. 좀 있으면 뭐야? 모든 부동산 거래 규제를 다 푸는 겁니다. 풀 뿐만 아니고 세제 혜택까지 줘요. 이분 성함이 나중씨. 나중씨 주장 부동산 불패 전략 4대 유인. 현지 명의로 땅을 구입해라. 뭐 기타 등등등. 그냥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이 새끼들. 사기치고 사라지니까 전세 사기도 옛날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빌라업자들이 다 사기쳤던 수법이에요. 서울 전역에. 그래서 처음 시작은 뭐냐? 분양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시작됐잖아. 모델하우스 줄서기 알바 등장. 미분양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이게 이제는 청약 받으려는 줄서기가 있고 건설사가 이걸 갖다가 바람 뭐라 그러는데 얘네들 용어로는 그냥 사기꾼 비슷해요. 여기 나오는 2016년에 나오잖아요. 건설사 오픈빨 모델하우스 줄서기 언제까지 세울 거야. 이게 이때 당시에 대학생하고 이제는 연인은 25만 원. 남자 여자가 둘이 합쳐서 25만 원. 만약에 남자 여자 애기 유모차 끌고 가면은 40만 원. 하루 3시간 근무하고. 그래서 한번 이거 줄서기 하면 이거 하는 거 다 여기 대부분이 줄서기 알바거든요. 이 사진 찍고 이 사진을 저기에 보내요. 언론사에 보내면 이 언론사에서 그때 봤을 거예요. 4년 동안 똑같은 사진,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사람 인산인해 찍은 그 사진 하나로 계속 언론에 도배하는 거예요. 그 언론은 수천만 원씩 받고 광고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됐는데 조금씩 줄서기 알바. 잘 안 속지. 그러니까 지방에 뭐 익산이나 이런 데 이제 해요. 앵커링 효과, 심리 조작 기술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노예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분양학교에서는 노예의 미학. 똑같은 사진 그걸 찍어서 계속 그 사진 하나 찍어갖고 수억짜리 사진이에요. 줄서기 알바. 엄청난 인원 동원한. 그 사진으로 검색된 걸로 계속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줄서기 알바도 없어질 수 있어요. 왜? AI 그 사진기가 나와서 AI한테 요새는 그 용을 만드니까 저거 수억씩 동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네? 돈도 안 들고. 여러분 이거 이 뉴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충격적인 얘기가 지금 확산 중입니다. 금리 빨리 인하할 거라며 작년부터 다시 인상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 지금 확률이 반반인데 50대 50인데 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거 때문에 5월달쯤에 한번 금리 인하 쇼화했다가 하반기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11차례 인상을 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왜 망한대? 이게 설마 몇 번 올리면 말겠지. 11차례인데 14차례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죠. 5월달쯤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모든 지표가 금리 인하할 지표가 없어요. 금리를 예전처럼 폭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물가가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금리 인상하게 되면 충격파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인상할 수 있다는 그게 기조가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만 들려도 지금 난리 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떻게 오늘 발표 났는데 2020 12월 달에 18조 7천억 주담대가 급증했답니다. 12월에. 조만간에 얼마 찍냐? 2천조 찍습니다. 2천조. 앞으로 130조만 더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2천조를 찍습니다. 주택담보대출 1200조, 기타 대출 800조에서 2천조를 찍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 2천조. 이대로 가면 2천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2,000조가 얼마 안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경기 순환을 위해서 뭘 푼다 이런 얘기는 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점점 어떻게든 실수요자한테 물건을 떠넘기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규제를 다 풉니다. 그리고 모든 규제가 다 풀리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가, 그때는 사면 망한다는 얘기가 찬 거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사야 될 때입니다. 제가 세 바퀴 경험한 바로는. 언제 사야 돼? 제일 싸고 그 물건 사면 다 망한다. 무슨 오피스텔 사면 다 망한다. 사기만 하면은 세금 다 혜택. 양도세가 없다. 세채까지. 뭐가 없다. 줄서기 알바 나온다. 그러면 그 줄서기가 한 그걸 사라는 게 아니고 가격이 폭락, 자기가 미리 점 찍어 놨다고. 그런 것들을 부동산주에 가져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헐값에 매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기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2년 남은 것 같아요. 2년 후부터 그 시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느리게 올 수도 있는데 대략 2년이 중간 같습니다.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어. 왜? 임차권 등기가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상반기 15만 건 갈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